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서울 본부를 비롯해 광주와 제주 일대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등이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4천억 원이 넘는 횡령과 배임,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도 추가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이란 주적 발언을 놓고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외교부가 대통령 순방에 맞춰서 아랍에미리트와 관련된 참고 자료를 수정해서 올린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료엔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이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습니다. 무한한 수소가 청정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수소전기차 넥소.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비롯해서 광주와 제주에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전현직 간부 개인에 대한 수사라고는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민주노총 본부까지 압수수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장 민주노총은 공안몰이로 노동운동을 탄압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 간부들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 JTBC가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보시고 이어서 이번 강제 수사의 시점과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입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상자들을 들고 나옵니다. 오늘 오전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그리고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노총 현직 간부 A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때문입니다. 국정원 등은 이들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2017년 9월엔 A씨 등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 3명이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의 한 호텔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3명이 함께 출국한 뒤 하루에 한 명씩 사흘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난 걸로 봤습니다. 또 지난 2019년 여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측과 접선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국정원 등은 북한 문화교류국을 대표적인 대남 공작기구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 지하 조직을 결성하고 국가 기밀을 수집하는 등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조직이란 설명입니다. 특히 A씨는 지난 2016년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인사와 비밀리에 만나 공작금을 주고받았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피의자들의 주거지나 사무실 등에 북한 측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초반에는 2시간쯤 대치 상태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방패를 든 경찰관들이 민주노총 청년맨 건물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막으려는 민주노총 측과의 대치가 이어진 겁니다. 영장을 한번 보시죠. 아까 변호사 오면 변호사 입찰 같이 보겠다고요. 그리고 2시간 30여 분 만에 A씨가 도착해 압수수색은 진행됐지만 민주노총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법적 판단이 끝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첩단이니 뭐니 이렇게 표현들 쓰는 것은 과도하고 이거 역시 의도가 있다. 같은 날 압수수색이 있었던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도 성명문을 내고 정권이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다시 불러왔다며 수사를 노동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선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정당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냐 아니면 목적이 있는 공안몰이냐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심수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노동계가 우려를 표하긴 했지만 당국은 민주노총이나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수사는 아니라는 거죠?
네, 수사 관계자는 개인 간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현직 민주노총 간부 A씨를 상부, 또 다른 전직 민노총 산하 임원들 3명을 이 하부 조직원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금도 이들과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지만 나머지 3명끼리의 연락은 없기 때문에 전형적인 단선 연계, 그러니까 이 하부 조직원들끼리는 서로를 모르게 하는 수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개인 간 범행이라고 하면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국정원은 민주노총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불응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들이 노총 사무실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대북통신에 필요한 암호화 프로그램과 북한 지령문 등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본 겁니다. 네, 근데 피의자들이 그 북한 당국자를 만났다고 의심을 받는 시점이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9년이 마지막인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와서 강제 수사를 하는 겁니까? 네, 국정원은 피의자 중 1명이 조만간 중국으로 출국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을 했는데요. 네. 이 역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기 위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국 전에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간첩단 강제 수사에 착수한 시점을 두고선 다른 해석도 좀 있는데요. 1년 뒤인 내년 1월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국민의힘에서 대공수사권 이양을 철회해야 한다는 군부를 떼면서 관련 논의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이라는 주목을 끄는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수사권 이양 철회 주장에 힘을 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과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보다 정밀한 수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 때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사 대상으로 삼으려면 화물연대가 노조가 아니라 사업자 단체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공정위 안에서도 아직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 고발부터 하고 본 거라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고발한 건 지난해 12월 파업 당시 공정위 현장 조사를 3차례 방해했다는 겁니다. 당시 조사관들은 현장 조사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 들어가려다 막혔습니다.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이제 담합에 대해서 담합 행위가 있는 건지 그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나온 겁니다. 공정위는 기업들 담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부당한 거를 제지해야지. 그런데 오늘 공정위 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10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입증을 하지 못한 채 오늘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올렸습니다. 결국 오늘은 일단 사업자 단체로 전제를 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겁니다. 사업자 단체란 건 추후에 입증하겠다는 게 공정위 입장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제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을 사업자 단체로 보는 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에 대한 조사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라 기자, 김 전 회장은 오늘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죠? 네, 김 전 회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10시 시간에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다시 검찰에 나온 건데요. 체포영장의 효력이 48시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혹시 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담길지 박사라 기자가 취재된 게 좀 있습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기존 체포영장에 적시됐던 횡령이나 배임,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검찰에서는 해외 도피한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 전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부 인정한 대북 송금 혐의가 추가로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취재가 됩니다.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은 대북 송금, 그러니까 북한에 보낸 돈은 내 돈, 개인 돈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검찰이 혹시 여기에 추가로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임직원 등을 통해 북한에 70억 원이 넘는 돈을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50억 원은 경기도가 당초 북한과 스마트팜이라는 경제 협력 사업을 하면서 지원해 줬어야 될 돈이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 돈을 왜 김 전 회장이 대신 내줬는지, 또 어떤 경위로 돈이 흘러 들어간 것인지를 검찰이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 박사라 기자,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고 했죠. 그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원래 낼 돈을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시각은 그러한데요. 다만 아직 이재명 대표가 이 김 전 회장이 받는 혐의 중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거는 없습니다. 이 쌍방울이 했던 대북 사업의 상당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지 정도를 들여다보는 지금 단계에 있고요. 또 김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흘러갔다는 의혹도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수원지검에 나가 있는 박사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몇몇 혐의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이 인물들은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악해보니 거짓말도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진상 전 실장은 김만배 씨와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수십 차례의 통화 기록이 나오자 말을 바꿨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은 지난해 초 첫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사업자인 김만배 씨와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와 2번 정도 인사했다고 하는데 따로 연락한 적이 없느냐고 묻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간 김 씨와 29차례 통화한 기록을 제시하자 말이 바뀝니다. 특별히 이분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 것뿐이라고 바꾼 겁니다. 검찰이 거짓 진술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연락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과장된 것 같다고 물러섭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6월쯤 김만배 씨와 식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가 확인한 가게 주인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전후에 정진상, 김용, 김만배, 유동규 씨가 함께 왔다고 기억했습니다. 지정된 방이 있었고 어떤 술을 먹었는지도 담아 검찰에 진술서를 냈습니다. 자주 와서 유일하게 외상 거래를 해줬다고 기록했습니다. 현재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와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출석하냐 마냐 말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잘못이 없지만 오라고 하니 가겠다며 오는 28일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당 지도부가 대거 함께 갔지만 이번에는 변호사만 같이 갈 예정입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망원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뒤 오는 28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의 의도가 뻔하다며 출석을 만류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 대표가 조사에 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에 출석할 땐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함께했지만 이번엔 변호사만 대동하고 이 대표 혼자 나가기로 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오늘 한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현 정부의 수사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포럼에는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한자리에 모인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지우기부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 정부 정책 과정을 범죄로 둔갑시키는 전대미문의 국정 운영은 전 정부 5년의 국민을 지우고 5년의 대한민국을 비트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공식 출범한 문재인 정부 출신 정책 포럼 사의제엔 현재까지 25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공감받지 못한 정책을 반성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와 감사 등엔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상황과 맞물려 이 포럼을 기반으로 친문계가 당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포럼엔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와 경쟁했던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가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친문계 의원은 JTBC에 이 대표 관련 수사가 어떻게 흐를지 알 수 없다며 당 차원의 대안 만들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상황까지 대비한 이른바 포스트 이재명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지금 국회는 1월 임시국회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 아니냐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민주당이 민생이 시급하다며 열었죠. 그런데 막상 국회가 열렸는데 의원 상당수가 해외 출장 중이거나 해외 출장 예정입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이달 초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역구 관리나 국회 출장은 지속해 왔으니 놀고 싶은 속내가 아니라면 임시의 소집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당을 향해 해외 출장을 떠나고 싶어서 임시국회 소집을 반대하느냐는 취지로 따져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달 국회 차원에서 해외 출장을 계획한 의원 45명 가운데 상당수는 민주당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 상임위가 열렸지만 곳곳엔 자리가 비었습니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남아 출장을 떠나 본회의 소집도 힘든 상황입니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 등으로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회였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노리고 억지로 국회를 열어놨다는 겁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1월 임시국회를 요구하는 민주당은 방탄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민주당 소속 한 초선 의원도 지역 일정에 명절까지 겹쳐 가뜩이나 바쁜 시기에 국회 상황까지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국민의힘 모습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때 아닌 살생부 논란이 번졌습니다. 어제 40명 넘는 초선 의원들이 사실상 반나경원 성명서를 냈는데 여기에 이름이 없는 의원들은 반윤 아니냐는 살생부입니다. 부랴부랴 이름을 못 올린 의원들이 나도 하면서 반나경원 성명서에 이름을 끼워 넣었습니다. 윤심 충성 경쟁이냐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40여 명은 어제 대통령을 흔들지 말라며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43명이 동참했는데 성명서에 불참한 명단이 이른바 살생부처럼 떠돌면서 순차적으로 이름이 더해졌고 오늘도 2명이 더 추가돼 총 50명이 됐습니다. 초선 의원 63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이름을 올린 겁니다. 당 관계자는 공천 못 받을까 봐 명단에 올려달라고 한 것 아니겠냐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른바 반윤 성향으로 분류된 의원들은 아예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저 또한 낙인 찍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 권력을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이 과연 초선 의원들이 할 일인지.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일부 의원들은 나 전 의원을 협박해서 모멸감을 주고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경선 자체를 막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나 전 의원 측은 출마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대통령실의 강공에 충격을 받고 숙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8만 대장경을 모신 사찰 합천의 해인사에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성추문으로 사직서를 낸 주지의 후임을 추천하는 문제를 놓고 몸싸움까지 일어난 건데 조계종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재호 기자입니다. 거친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못 들어가게 몸을 밀치고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은 승려를 끌어내려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쾅 소리와 함께 차에 부딪힙니다.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인사에 차기 주지를 뽑기 위한 임시회의가 열린 그제 벌어진 일입니다. 주지였던 현흥 스님은 최근 성추문에 휩싸였습니다. 비구니와 부적절한 장소에서 만났다는 등의 의혹 때문입니다. 5년 전에도 성추행 의혹이 있었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결국 지난주 사의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흥 스님을 임명했던 원로들이 또다시 차기 주지를 추천하는 절차를 밟자 여기에 항의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려다 충돌까지 빚어진 겁니다.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해인사 집행부가 합의되지 않은 주지 추천은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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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불교 조계종은 징계위를 소집했고 성추문과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현흥 스님의 사직서는 당장 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JTBC 정재호입니다. 후배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2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피해자였던 후배 검사가 유서와 함께 발견된 지 6년 8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근절돼야 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서울 남부지검에서 같이 일하던 고 김홍영 검사를 4차례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업무 시간에 질책을 할 때나 회식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등을 때렸던 겁니다. 김홍영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개월 동안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엄마로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1심은 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8호를 선고하고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근절되어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한동안 천장을 쳐다보다가 죽은 검사 어머니 아버님께 죄송하다며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아이 돌보는 일을 하는 60대가 14개월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들이 CCTV에 다 담겼는데 아이는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서울 홍은동의 한 맞벌이 부모는 반년 넘게 공공 돌보미를 구하지 못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유명 중고거래 마켓이나 전단지를 통해 직접 돌봄 자리를 구하던 A씨를 만났습니다. 6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경력 7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기를 만난 게 행운이라면서 맞아요. 저희 딸한테 옥순이라 했나? A씨는 최근 2달 동안 14개월 여자아이를 돌봤는데 이달 초부터 아이가 분리불안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부모는 집에 설치한 CCTV의 실시간 재생 버튼을 눌러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속이 상해서. 옷 매무새를 다듬어주던 A씨가 아이를 거칠게 침대에 눕힙니다. 두 팔을 잡아당기자 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로 아이는 다시 일어납니다. 억지로 밥을 먹이고 목덜미를 잡더니 턱을 당겨 입을 꼬집고 욕설을 합니다. 가지고 놀던 인형도 뺐고 색연필과 장난감도 못 만지게 합니다. 소파 뒤에 아이를 가두기도 합니다. 못 나오지? 너 네가 엄마 아버지 오면 이러고 죽어? 알아?
취재진을 만난 A씨는 처음엔 폭언을 부인했습니다. 이뻐서 했는데. 그런데 아이가 예쁘다고 욕하지는 않잖아요. 소리 한번 했어요 제가. 하지만 녹음 내용을 들려주자 말을 바꿉니다. 애들 스스로 패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 돌보미와 달리 민간 돌보미는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학대 문제를 일으켜도 자격증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다 범죄 전력도 따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에 남은 상처는 없어지는데 마음에 남은 상처는 더 오래 간다고 전 제발 X가 이 기억을 영원히 잊었으면 좋겠어요. 서울경찰청은 해당 여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대만 검역당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농심 신라면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 성분이 나왔다면서 1000상자에 달하는 제품을 다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농심 측은 대만에 수출하는 제품에만 문제가 있었다면서 국내에서 팔리는 건 원료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대만 검역당국의 홈페이지입니다.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제품에서 농약 잔류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써 있습니다. 대만의 허용 기준치는 0.055ppm인데 이 물질에 대한 국가별 기준은 다릅니다. 국내는 30ppm, 미국은 940ppm입니다. 대만 당국은 수입한 신라면 제품 1000상자를 전량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대만은 신라면 외에도 일본에서 수입한 딸기와 백합 등도 대만 잔류 농약 규정에 맞지 않아 반송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검출된 성분이 1급 발암물질이 아니라며 대만 수출용과 국내 판매용은 다른 원료를 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한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가 제명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많은 시의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김민아 의원 징계안을 처리하는 창원시 의회 본회의장. 당사자인 김 의원은 결석 신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당 소속 시의원 18명 전원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갑니다.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명안을 부결시킨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조직적으로 김민아 의원을 구하려고 막가식식 패거리 정치를 하는 것은 하늘이 노할 일이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남은 가운데 30일 출석 정지로 징계의 수위를 낮췄습니다. 본인이 이제 사과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동료 의원을 갖다 제명 처리해서 의정 활동을 갖다 끝을 내게끔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김 의원은 30일 출석 정지 기간에도 각종 수당과 의정 활동비 등 400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조롱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도 모두 제명적으로 결론됐지만 끝내 시의회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가 현실이 이러니까 분노가 또 치밀겠죠. 저런 분이 시의회 의원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멀쩡한 두 나라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오늘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과는 좀 동떨어진 해명입니다. 게다가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아랍에미리트 국민이 이란에 적대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발언을 수습하려다가 더 꼬이는 모양새인데 주한 이란 대사관이 오늘 공식 항의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오늘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두 번째 경제구역 상대국인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했습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이 발언의 팩트가 틀렸던 게 주한 이란 대사관 측 설명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이란을 한국의 적이라고 말한 게 아니란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자체엔 문제가 없단 겁니다. 여당도 윤 대통령이 맞다고 두둔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은 이란을 최대 위협 국가로 보고 있고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란 정부는 자국을 아랍에미리트의 적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 발언의 팩트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과 여당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그러면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JTBC가 취재해보니 외교부가 최근 대통령의 순방에 맞춰 아랍에미리트의 최신 정보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대신 파트너, 실리적 관계 같은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순방 직전 대통령실에도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이란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이란을 최대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면서도 실리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며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교역 파트너, 최대 재수출 시장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비록 안보 측면에서 잠재적 위협 요소가 있지만 남북한처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실질적인 주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순방에 맞춰 양국 관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외교부는 지난 정부 때보다 양국 관계의 발전상을 더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자료와 달리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핵 합의 복원 결과와 무관하게 이란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를 노력한다는 설명이 추가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순방 전 대통령실에도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 정부가 펴낸 자료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이 적 관계가 아님을 설명하고선 막상 대통령이 현지에서 적이라고 규정한 셈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5년 전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 회고록에서 그 뒷얘기가 공개됐는데 첫 인사말은 살벌한 농담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당신이 날 죽이려 한 걸 안다고 말하자 폼페이오 전 장관이 여전히 그렇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분위기 어땠을까요? 정종문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장관은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비밀리에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물밑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던 폼페이오를 보자마자 대뜸 당신이 나타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위원장님, 나는 여전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며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암살에 대한 농담은 예상 인사말 목록에 없었다며 당황스러웠던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CIA 국장 신분이라 김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고 자신도 유머로 응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 직후 찍은 사진에서 김 위원장이 여전히 웃고 있었는데 자신이 농담했다는 걸 확신하는 것 같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평양을 다녀오고 얼마 뒤 국무장관에 임명됐고 장관 자격으로 다시 방북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내년 미국 대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오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오릅니다. 오르는 세금은 맥주의 경우 30원 정도지만 실제 식당이나 술집에서는 얼마를 올릴지 알 수 없습니다. 대개 500원, 1,000원 단위로 오르죠. 경기도 안 좋은데 주머니가 더 가벼워지거나 술을 줄이거나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맥주에 붙는 세금이 오르는 건 오는 4월입니다. 4월부터 출시되거나 수입하는 맥주에 붙는 주세는 30.5원이 오른 885.7원이 됩니다. 3.57%가 오르는 겁니다. 주세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100%를 올리는데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5.1%로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
올해는 70%만 올린 겁니다. 막걸리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리터당 1.5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해보단 인상폭이 훨씬 큽니다. 지난해엔 맥주가 리터당 20.8원, 막걸리가 리터당 1원 올랐습니다. 세금 오른 건 이 정도이지만 소비자가 내야 할 술값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맥주와 막걸리 회사들은 세금 인상분보다 더 많이 값을 올렸습니다. 2021년엔 주세가 0.5% 오르자 맥주 출고가는 평균 1.36% 올랐고 지난해에는 주세가 2.49% 오르자 맥주 출고가는 7%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소매 가격이 오른 뒤에 식당과 술집 가운데는 병맥주나 생맥주 값을 500원, 1,000원 단위로 올린 곳도 있습니다. 확실히 체감 많이 하죠. 식당 가면은 전에도 비싸다 느꼈는데 지금은 좀 더 많이 비싸든 느낌? 오히려 밥보다 술값이 더 많이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다만 맥주와 막걸리를 뺀 다른 술은 물가 연동이 아니라 고정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가격이 오르진 않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서울에만 1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 30대 청년 100명 가운데 4명꼴인데요. 무엇이 힘들었고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신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더 심했어요. 조금씩 극복을 해보려고 해요. 30살 유승규 씨는 20대 초반 4년을 쓰레기로 발 디딜 틈 없는 2평 방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이제 씻는 것도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정신 차려보면 쓰레기장에 돼 있고. 크리에이터를 꿈꿨지만 어려운 가정 환경 등 현실에 부딪혀 고립을 택했던 유 씨.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만들어 봅니다. 한 사회적 기업의 도움으로 고립을 극복한 뒤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유 씨는 같은 처지의 청년들을 돕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결국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요. 서울시 조사 결과 고립 생활을 하는 청년은 12만 9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업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고립 청년 10명 중 6명이 원하던 시기에 취업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고학력자도 되게 많아요. 그 경쟁에 좀 밀려서 서울대 진학하고 나서 그냥 나 이제 못하겠다. 번아웃 되신 분들도 있고. 더 촘촘한 실태 파악과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년 은둔하던 게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이런 게 사실 진짜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그냥 주변에 이제 도움을 최대한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JTBC 신진입니다. 네, 오늘 밀착카메라에서는 소문난 맛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독수리들 사이에서인데요. 이희령 기자가 찾아가 보니 그날 하루에만 손님 80마리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누가 이런 식당을 왜 연 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낙동강 옆에서 열리는 독수리 식당. 이날 메뉴는 도축을 하고 남은 소고기입니다. 좋은 고기가 아니고 소위 이제 부산물. 비용이 많다든지 이러면 좋은 고기도 주겠지만 식재료 80kg을 모래톱 위에 뿌리면 영업 준비가 끝납니다. 20마리 넘는 거대한 독수리떼가 기다렸다는 듯 날아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3,000km 떨어진 몽골에서 날아온 철새, 독수리입니다. 어느새 80마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독수리들이 다 와요. 막 친구들 부르겠죠. 소문난 맛집이네요. 소문난 맛집 맞습니다. 독수리 식당을 보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가족은 망원경으로 관찰하며 감탄합니다. 매번 볼 때마다 신비롭고 신기하고 우리가 이거를 잘 보존해야 되겠다. 오늘 독수리 식당에서 준비한 소고기는 모두 동이 났고요. 지금은 까마귀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의 영업은 마무리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주 열리던 독수리 식당 이제 곧 문을 열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가 제 뒤로 보이는 합천 창녕보의 수문을 닫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수문을 닫으면 강물의 수위가 높아지고 그렇다 보니 제가 서 있는 이 모래톱은 물에 잠겨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래가 계속 유지되고 좀 이렇게 잘 먹고 잘 갔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왜 이러지 이런 좀 안타까움도 있죠. 낙동강 일대엔 우리나라에 약 30마리밖에 없다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호사비오리도 살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친 추적 끝에 암컷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호사비오리를 더 잘 볼 수 있다는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멀리서 떨어져서 관찰을 하는 바람에 형체 정도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저희 망원렌즈 카메라로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암수 3쌍, 모두 6마리였습니다. 천연기념물인 흰꼬리 수리와 원앙도 포착됐습니다. 이 새들은 주로 얕은 물가에서 먹이를 구하기 때문에 보문이 닫히고 강수위가 높아지면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보문을 닫아 낙동강 수위를 올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농사지을 물이 필요하다는 농민들 요구 때문입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낙동강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이 애초에 너무 짧게 만들어져 수위를 올릴 수밖에 없단 겁니다. 하대구 사업할 때 최저 수위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낮게 취수구를 만들어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이나 그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환경부가 시설 개선 사업을 시작했는데 합천 창녕보 관련 공사에만 89억 원이 들어갑니다. 강은 공존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야생 생물들한테도 이 강이 고르게 평등하게 써야 됩니다. 보문이 닫히고 물길이 막히면 낙동강을 찾은 철새들이 머물 곳은 사라집니다. 사람처럼 새들도 쉴 곳이 필요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오는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동안 명절 음식 하시면서 식용유나 불 많이 쓰실 텐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혹시나 불꽃이 튀었을 땐 거기에 물을 부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석찬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방 조리기구에서 연기가 나더니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가게 주인이 급한 마음에 물을 뿌리지만 불길이 크게 번집니다. 불을 끄려고 했는데 더 큰 불이 난 겁니다. 여기 있는 튀김 기름을 가열해 비슷한 상황으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분이 지나자 연기가 일기 시작합니다. 10분이 되자 냄비 온도가 360도를 넘으며 순식간에 불이 붙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부어봤습니다. 순간 거대한 불길이 치솟으며 사방으로 불똥이 튑니다. 수증기와 기름의 유증기가 혼합되어서 수증기를 타고 화염이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기름에 붙은 불은 어떻게 꺼야 할까? 먼저 일반 소화기를 사용했더니 불길이 잠시 약해졌다가 다시 불이 붙습니다. 주방용 소화기, 이른바 K급 소화기를 쓰니 진화가 쉬웠습니다. 소화기가 없다면 상추나 배추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를 한꺼번에 넣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냄비에 뚜껑을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거나 약한 불일 경우 기름을 더 넣어서 온도를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음식을 하다 난 불은 8,171건, 이 중 1,600건가량이 튀김 기름 때문에 발생한 화재였습니다. JTBC 부석찬입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추워서 일을 못하겠다면서 난방 온도를 제한하는 건 위헌이란 내용의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17도로 제한한 실내 난방 온도를 몇몇 조건을 걸고서 19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회, 법원처럼 힘센 기관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올겨울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는 섭씨 17도까지만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해보다도 1도 낮췄는데 이례적인 한파에 개인 난방기도 못 쓰게 하자 춥다는 민원이 속출했습니다. 정부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실내 온도 제한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냈을 정도입니다. 이러자 오늘부터 정부는 특정 조건에서 공공기관 실내 온도 제한을 19도로 지금보다 2도 올려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이나 건물이 낡아 우풍이 심한 곳의 경우 기관장 재량에 따라 난방을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국립대학 등 2만 5천여 곳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같은 공공기관이더라도 국회와 대통령실, 법원 등 500여 곳은 일관된 기준도 없이 이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 나와봤습니다. 높고 넓은 공간인데도 쌀쌀한 기운은 전혀 없고 외투를 걸치지 않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활동하기 딱 적당한데요. 실내 온도를 재어보니 21도가 넘습니다. 연구기관 직원들은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나서 헌법 소원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규정이 자의적으로 애초에 세워진 것 같아서
이 자체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천주교 신자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바티칸 광장에 온갖 동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개와 토끼, 말도 보이는데 여기에 왜 다 같이 왔을까요? 오늘의 모바일 디슈 시작합니다. Pero bueno, yo la traigo a San Antón, como traía la anterior gata, y tiene ya 11 años, o sea que la está cuidando muy bien. 네, 이번에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줄고 운동도 덜 하게 되는데 오늘은 겨울철에 건강하게 달리는 비법을 알려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엄동설안에 마라톤을 뛰는 모습부터 보시죠. 지난 15일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이 참가자들은 윗옷을 벗고 뛰기까지 합니다. 이안치안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오지만 저라면 저를 좀 추위를 타서 좀 옷을 좀 갖춰 입고 뛰어야겠습니다. 자, 춥지만 이렇게 밖에서 달리는 이유는 그만큼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겨울철 찬 공기에서 뛰게 되면 아무래도 심장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칼로리 소모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통해서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감기에도 덜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겨울철 건강하게 달리기 위해서는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달리기 전에 땀이 날 정도로 충분히 몸을 풀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바람을 등지고 뛰되 보폭은 줄여야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거리 위주로 뛰어야 하고요. 장갑이나 귀마개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달리다가 말이 좀 어눌해지면 저체온증을 의심할 수가 있어서 달리기를 즉시 멈춰야 됩니다. 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몸을 움직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어떻습니까? 네, 자 내일은 아침에는 좀 춥고 낮에는 기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동안은 추위가 조금 덜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짙어지겠습니다. 또 비는 소식도 있는데요. 전국 날씨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내일 저녁부터 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비나 눈이 시작돼서 모레 새벽에는 이 전북 지역과 또 경북 북부 쪽으로도 비가 좀 확대되는 그런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춘천 영하 11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전주와 대구 6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에는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크게 좀 춥겠는데요. 토요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화요일은 영하 16도, 수요일은 영하 15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워너비, 이곳은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을 나누며 미래의 성공을 꿈꿀 수 있는 연결의 세상. 연결은 힘이 세다. 워너비 그룹. 네, 유튜브로 뉴스룸 D가 이어집니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 발언과 관련해서 현재 중동 모습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